지금 대한민국은 청년 고용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죠. 일자리를 청년들이 어렵게 얻었다 하더라도 임금 체불 문제로 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경석 노무사와 함께 이 문제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청년 유니온 센터에서 그동안 노동 상담 사례를 분석을 했다는데 우선 청년 유니온 센터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일까요? 청년 유니온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네. 거기 이제 부설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상담 내용들을 좀 모아서 이제 분석도 해서 이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청년 노동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노동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집중해서 하는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청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부당한 일들이 참 많다. 그 가운데서도 임금 관련 사항이 가장 많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 임금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근로계약 중에서는 이제 다들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다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으실 텐데요. 네. 이 근로자가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는 임금에 대한 계약이 근로계약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청에 이제 제가 사건 때문에 가보면 거기에서 80에서 90% 정도 사건이 임금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다 돈을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거나 네. 이러한 부분인데요. 청년들의 노동이라고 해서 이와 다를 것은 없겠죠. 네.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유, 청년들이 노동을 왜 제공하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유니온센터 이제 상담 사례 중에서도 임금 체불에 대한 사건이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이게 한 31.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상담 사례 중에서. 우선 참여연대에서 이제 참고로 조사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2015년도 임금 체불액은 1조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2016년도 임금 체불액은 1조 5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2018년도에는 1조 7천억 원 점차 증가되고 있죠. 그렇네요. 올해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임금 체불액은 약 2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임금 체불 부분은 그냥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사례 중에 빈도가 가장 높다는 임금 체불 문제. 임금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휴일 수당도 있을 테고 퇴직금도 있을 테고 주로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주휴수당에 대한 분야가 가장 상담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퇴직금, 최저임금 이런 순위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좀 자세히 그 상담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인 경우에는 이제 재직 중에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퇴사 후에 체불당한 주휴수당 같은 경우를 노동청에 진정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물어보는 게 가장 많았다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는 데에서 지금 부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청소년들이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이 대부분 상담 중에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주휴수당이 가장 좀 관심이 많고 실제로 재직 중에는 얘기는 못하지만 퇴사하고 나서는 가장 먼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인데요. 퇴직금은 이제 받았습니다. 이 받은 전후에 의문이 생겨서 이제 제대로 받은 것인지 우선은 이제 문의를 하는 경우였고요. 아니면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진정을 넣기 위해서 이제 산정 기준이 뭔지 아니면 퇴직금 개선을 요청하는 상담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이게 아닌 거고요. 근로자냐 아니냐와 연관이 돼서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 미지급은 이제 일부러 지금 8,350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이거를 그냥 임의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의로 적해주는 경우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 이유는 이제 이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닌 그래서 경우라면 어떤 경우가 프리랜서 됩니까? 간단하게 이제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도 이제
그 배달 노동자 관련해가지고 프리랜서냐 아니냐 막 그렇죠. 이게 지금 쟁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제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을 위임을 했다 아니면 도급을 줬다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계약은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최저임금만큼의 금품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임금 체불 다음으로 이 상담 빈도가 높은 것들을 보면 근로계약이라든가 고용 형태, 구제 절차, 뭐 휴식 등이라고 하는데 이 항목별로 어떤 상담이 좀 많았을까요? 네, 우선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가 제일 그다음으로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최저임금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로자성 관련 문의가 또 별도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습 시용 관련 계약이 그 다음 순서를 차지했는데 우선은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성 미작성, 미교부가 이제 많았고요. 상담 네. 내용 중에서는.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담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작성 관련해서는 이제 직종이 독서실 총무, 학원 강사, 미용실 직원 이 내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을 요하는 것들이라고 하였답니다. 네. 특히나 이 세 개 직종은요, 전통적으로 이게 근로자냐 아니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냐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직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이루어진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딱 잘라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던 일례는 이런 직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문의를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수습과 관련해서는 수습 중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상담이 다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수습 중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문의는 이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일 겁니다. 법에 보면은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 수습계약을 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에 이 수습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이러한 문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설명 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가 많았다고 했는데 네.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는 고용주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 근로계약서 이게 투명한 고용 질서를 위해서 이 계약서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꺼려할까요, 고용주들이? 네, 계약서, 근로계약서라는 건 우리 보면은 이제 서로 간에 임금을 주고 노동을 제공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약인데 이 근로계약서가 좀 이제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 알바천국이랑 청소년 근로관리센터가 조사를 했는데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가 40% 정도 해당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 뭐 노동법을 많이 지켜야지 많이 이제 권리가 향상됐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이제 4명 정도는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꺼리는 이유들을 이제 좀 저도 뭐 상담을 나가거나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법에 무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게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근로자들은 작성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오히려 사용자분들이 그걸 모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직률이 잦아서 이거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직률이 잦은데 뭐하러 작성을 하느냐 이러한 경우 때문에 작성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돈 법대로 주면 되지 뭐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 아예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그냥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계약서는요 임의로 작성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요 법에서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미작성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이 빨간 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즉시과 들읍니다. 이 근로자가 작성 안 하고 만약에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책딱지 떼듯이 500만 원 수준의 이제 즉시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이게 절대로 가벼운 이제 근로계약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도 학력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는 이런 시스템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고용정책, 청년들에 대한 고용정책에서 정부가 이 청년정책에서도 이런 차별적 시선이 있다. 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학력에 따른 차별적 시선이 청년 정책에 녹아져 있다라는 게 이제 계속적인 지적인데, 그러면은 이제 국가 예산이 정책에 얼마나 투입이 되었는가 누구한테 이거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 정책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국가 장학금이에요. 국가 장학금은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지급이 되는 금원입니다. 그리고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대학생만을 위한 주거 지원책인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청년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수당이라고 있죠. 네네. 근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졸이의 학력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조사를 했는데 10% 정도, 10% 후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동 강도로 보면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졸 결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하 이제 학생 네. 거기 계신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청년 수당 자체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취업을 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 직업계고 학생들이 될 수 있겠죠. 이분들은 청년 수당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국가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사업이 이제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만들어질 때 이제 청년들의 생애 주기를 고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사회 초년생에서 신혼부부 이렇게 이제 편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든 부분이 좀 많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구직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책이 소외되었다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네. 자,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 임금을 지원한다거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정부 지원금이 중요한 청년 정책의 일환일 텐데, 근데 이것이 악덕 기업주의 갑질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 또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버티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마침 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네네. 사건을 했던 건데요. 네네. IT 기업에 이제 취업한 청년이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업무를 하다가 기업의 사장, 이사에게 눈밖이 났다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혀서 정직 3개월에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부당 징계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복직을 했는데 이렇게 법적 다툼을 하고 나서 다시 회사를 다니니까 이 근로자가 심적인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네.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하나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따져라라고 하니 법적 대응을 하나하나 하기도 지치고 그런데 이 청년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직을 본인이 하고 싶어도 자진사직을 하게 되면은 이 지원이 끊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이악 물고 버티다 결국에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포기하고 그냥 퇴사를 하겠다 이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는 뭐 청년 추가 채용 장려금이나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가 고용 조정을 임의로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자체가 다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나가시오, 권고사직을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가 임의로 나가게 되면 네.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업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업체가 이거를 좀 반대로 이용을 해서 그 과중한 업무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 이런 약간 좀 갑질 비슷한 행태들을 벌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 내가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됩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상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정부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나 이제 기관들이 다 있는 거고요.
임금체불과 같이 금품 관련한 내용은 노동청으로 가시면 되고 네. 내가 부당해고나 부당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위원회. 만약에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이와 관련한 구제를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제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요. 네. 자, 노동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또 찾는, 스스로가 알아보는 이런 노동 인권 교육, 특히 청년들이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 인권 교육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아직은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요? 네, 우선은 작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진보교육감들이 다수 당선됐습니다. 네. 공약으로는 노동인권교육을 하겠다, 각 학교마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각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2시간 정도 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시간 적긴 하지만요. 예전에 비하면 큰 발전이죠. 근데 이제 이미 이 정책을 시행을 받지 못하는 졸업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인 겁니다. 네. 이제 국가기관에서 해주지도 않는 거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강제가 있다라고 찾아보지 않는 한 이런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네. 자, 부당한 대우, 임금 처벌 등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어디로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센터 1350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각 노동청에 방문하시는 민원실도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상담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 24세까지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여기서도 같이 상담이 가능하니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이용하셔서 상담도 받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민원실 1350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였습니다.